마지막 이제 연금의 특징의 활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아마 이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모아놓은 자산 가지고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나눠 쓰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번에는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연금 체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특징,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 문제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게 교과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은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는 국가가 우리를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자기 스스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리로 몰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만든 것인데, 주택이 보장해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국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주택,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주택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주택이 보장해주는 주택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기업이 보장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이제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국가의 최소한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로비청에 지어 넣어 버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연금의 체계는 1층부터 5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장해주는 것. 여러분들 가장 퀄리티가 좋은 연금이 저 연금 중에 어떤 연금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때문에 가장 퀄리티가 좋을까요? 직장에서 늦으니까. 직장에서 4.5% 넣어주고요. 또 하나, 저 연금을 물가 연동. 어느 연금치고 여러분들 민간연금 다 둘러보십시오. 물가 연동해주는 종신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거는 국가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작년에 5.1% 물가 오르니까 여러분들 연금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올해 5.1%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연동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연금도 사실은 공무원 연금은 9% 내주고요. 국민연금은 4.5% 내주고, 대신 민간에서는 여러분들 퇴직연금의 8.3%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비슷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 합치면 17.3%가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18%가 강제적으로 저축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없죠. 기업에 대신 국가가 기업이니까요. 그거 합쳐서 그냥 18%로 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것이고, 그 다음 퀄리티가 좋은 것이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한 면이 있긴 한데요. 국가라는 것은 어쩌든지 하여튼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고쳐 나갈 겁니다. 나가기는 나갈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불확실하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장 퀄리티가 좋은 연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 있는 사람은 군말 없이 해야죠. 4.5%를 기업이 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보장해주는 것이 퇴직연금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계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금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연금저축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연금보험은 우리가 변행연금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요. 이것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꽤 많이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 좀 준비를 해보시오 해가지고 주은 것이고요.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연금에 뭘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연금이 요만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설명해드린 이런 세 가지 나의 자산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연금에 담을 자산을 이제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자기 보장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제 조금 괜찮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인데요. 저거는 연금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영목이지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택연금이 지금까지는 이제 재미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서울 지역에 주로 해당되는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가입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주택이 두 채든 세 채든 합쳐서 앞으로 기준을 하면은 12억 이하면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 중에 한 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연금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 12억 원이니까요. 두 채 하더라도 꽤 괜찮은 주택 두 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건이 됩니다. 시가로 하면은 뭐 한 17억, 18억 되는 셈이니까요. 두 채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후에 내가 캐시플로는 없다.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중에 거주하고 있는 한 채는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한 채는 임대를 주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를 다 두 군데서 받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꽤 거기에다가 공적연금, 국민연금 더하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조금 더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꽤 연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은 앞으로는 이제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그 기준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연금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간다 하면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이 든 부모들이 요양원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는 집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고 그 사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여기서 임대 들어오는 수익하고 주택연금 들어오는 거 이걸 가지고 자기 요양원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도 여전히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연금도 모아놓은 것도 자산이고 그 자산을 주택도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의 연금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한층 더 있어가지고요. 이 주택연금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들 둘들이 다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해서 그걸로 끝입니다. 용돈 드릴 필요 없고 주택연금 나오는 거로 연금을 하십시오. 생활비 하십시오 하고 혹시 일찍 돌아가시면은 집을 처분해서 세 명이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국가보장, 기업보장, 자기보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 더 있는 것 우리나라 그 60세 이상이 거의 75%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인데요. 주택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 5층 꼭대기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지금 제가 보니까 1층서부터 이제 5층까지는 충실히 설명이 됐는데 그 2층에 퇴직연금의 그 DB형이나 DC형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3, 4층을 할 때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거를 주로 강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8.33% 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DB, DC, IRP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부분보다 제가 이제 사적연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적연금을 퇴직연금 DB형 가입하는 분들은 뭐 어차피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DC형이나 사적연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과 사적연금을 제가 포함해서 과연 연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면 그 연금 비클에는 뭘 넣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 투자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 맨날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데요. 실천은 잘 안 되죠. 장기 투자. 두 번째, 분산. 아까 주식을 한 종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다음에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고 이걸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하면 이제 돈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인내심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위원회 복리, 세금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세금을 중간중간에 안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 비클을 보면은 연금은 자기가 들어가면은 초장기 운용 비클이에요. 여러분들 55세 이상의 연금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찾으면은 이제 16.5% 과세를 이제 두드려 맞게 되는데요. 여하튼 초장기 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금이라면 거의 앞으로 80, 90까지도 이 비클에 넣고 운용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초장기 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주식 종목 못 사죠. 아직은 공모 펀드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분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마음대로 인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없이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 찾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혜택이 과세 부분의 혜택입니다. 아까 저율과세, 과세이면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의 이 4가지 요소가 성공 투자의 4가지 요소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연금에 드시면서 뭐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냐 하면은 과세위원 자연적으로 주어지죠. 인내심, 인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여러분들 스스로 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하시면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으셔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장기 운용을 하느냐, 단기 운용을 하느냐입니다. 연금에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ETF를 하루 건너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국가가 뭐라 간섭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소는 다 여기에는 제한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사람들이 연금에 들어가면서 보면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이거 스스로만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장기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하시고 그 연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요소를 다 갖춘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금 비클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노후자산을 준비하는데 충분히 그게 백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하나 거꾸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 대외 내외적인 큰 대형 악재를 만나가지고서 수익률이 좋았다가도 한 번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럴 때의 그 대처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연금 투자를 할 때 개인들이 혹시 놓치기 쉬운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장기 투자를 할 때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죠. 어떤 곳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어진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는 로스컷을 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10%, 15% 손실 나면 일단 팔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과연 이제 연금에서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느냐 부분인데, 미국은 401k라는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대략 60% 정도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401k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1%,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나스닥 꺼질 때입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3년 연속 마이너스다가 갑자기 18.5, 10.3, 그 다음에 4년 연속, 5년 연속 플러스입니다. 그것도 두 자릿수가 3년 동안 계속 지속돼요.
여기서 팔아버렸다면 이걸 못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야, 시장이 5년 동안 좋네 하고 샀다가는 마이너스 25%에 또 맞습니다. 이런 때도 또 온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25%.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두 자리 숫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두 자리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여기 또 급락했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또 급락했죠. 이게 이제 연금의 주식이 6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의 모습입니다. 모습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결국 그러면은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 돈이 100에서 10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떻게 불어나느냐 보시면요. 미국 시장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 100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2008년에 가니까 100.7입니다. 뭐냐? 거의 10년 동안 내가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원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괜찮다는 미국 주식시장도 판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갑작스럽게 계속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에 100에서 200으로 더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못 참고 내가 도대체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모양이냐 하고 모두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배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요. 장기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기로 투자를 하면서 내가 타이밍만 잘 맞출 수 있으면 그거는 신의 능력입니다. 펀드 매니저 못해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 것 같죠? 못 봅니다. 전혀 못 벌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결국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기간이 긴데요. 미국이 이 시기에 험악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스닥이 붕괴했죠. 그 다음에 2001년에 9.11 사태 해가지고 무역센터 빌딩에 와서 비행기가 와서 박치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또 2008년에 가니까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주택시장이 붕괴되어 버렸죠. 이런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경제가 나쁜 것들을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이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가벼워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비컬에서 어떤 구매력이 보존되는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가진다고 할 때 이렇게 꼭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이 여기서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와서 주식을 사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타이밍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맞추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주식시장도 연금에 가입하면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연금에는 여러분들이 사적 연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사적 연금을 여러분들이 내 연금을 망치고 싶다 하면은 이 5가지를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연금을 아주 확실하게 망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심심하면은 연금을 중간에서 찾는 겁니다. 뭐 조금 있으면은 야, 나 돈 필요한데 찾고 하면은 이게 이제 30% 환매, 50%씩 환매한 것인데요. 돈이 복리효과로 안 불어나요. 복리효과로 이거는 꾸준히 환매 없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요. 이 보면은 30년 뒤에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찾아버리면서. 그래서 이게 찾는 것도 버릇입니다. 저는 이게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이전에 한번 열받아가지고 제가 변액연금 펀드를 한번 환매를 했어요. 참 환매를 안 하는데. 그런데 한번 환매를 해보고 나니까 이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 뒤에 한 2개인가 더 환매를 하고 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환매를 안 했는데 연금을 중간에 찾는 것도 버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중간중간에 찾아 먹으면요. 딱 연금으로 망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연금이라는 것은 초장기 자산인데 여기에서 예금이라는 단기 자산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매력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자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꼭 가장 잘 맞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본자산입니다. 자본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연금에는 여러분들이 꼭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단기자산 예금으로 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초기부터 끝까지 자산 배분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젊을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퇴직이 가까워지면은 채권을 많이 갖게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산의 배분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내 자산만 몰두한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라 여러분들 글로벌 자산을 절반 정도는 최소 편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을 여러분들이 일시금으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 연금은 정말 연금식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처럼 이렇게 연금화해서 찾는 것, 그게 연금의 특징에 가장 맞습니다. 일시금으로 찾는 것 어떤 것이 가장 단점이 있냐 하면요, 일시금으로 찾아가지고 호박씨 한 입에 까먹으면 털어먹는다고요. 일시금으로 찾아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돈이 슬슬슬슬 나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뭐 운용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시금으로 찾아서 투자를 아주 기똥차게 잘하면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일시금으로 목돈 찾아놓으면은 야 해외여행 한 번 더 갈까? 저기 한 번 더 갈까 하면은 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은 꼭 연금화해서 월급처럼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습관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연금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이 5가지 써놓은 것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 한 2시간 정도 고생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강의하셨던 거 핵심적인 키워드로 한 1, 2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러분들 자산 건강을 위해서는 글로벌 최우량 자산, 인컴을 창출하는 자산,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자산일까요? 예, 정확합니다. 구매력 보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 배분에서 미드필드에 해당되는 자산은 예, 그 다음에 리츠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리스크가 뭘까요? 레버리지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해당 부동산이 뭘 편입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어떤 운용사가 하고 있는지도 꼭 보십시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게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도가 아직도 리츠는 국토부에서 이거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엉성해요. 그래서 좀 사기성 있는 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만한 운용사가 하는 리츠를 꼭 선택하십시오. 레버리지 이후에 운용사 리스크, 그 다음에 부동산, 이상한 부동산이 아닌가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뭐라 그럽니까? 예. 보통 상장지수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영어 의미대로 해석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가 ETF입니다. 해외 주식 ETF의 절세를 위해서는 어떤 계좌에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예, 연금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 ETF는 환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장기 적립의 특징을 지니는 연금에는 예금 자산하고 투자 자산 중에서 케미가 잘 맞는 것은 연금은 장기 적립입니다. 이 케미가 잘 맞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금과 투자 자산 중에서. 여러분들 투자 자산은 단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은 반드시 장기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등록금을 써야 될 때는 절대 투자 자산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예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예금 자산이 아니라 꼭 투자 자산으로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자체가 장기 적립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 장기 적립의 특징을 가진 연금 자산에 가장 케미가 잘 맞는 것은 투자 자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관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 5가지. 이 중에서 아닌 것이 몇 번일까요? 너무 빨리 찾으시네. 일부러 제일 뒤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거의 99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해서 그러신 건지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문제된 것들이 그냥 쉽게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좀 뽑아놓은 것이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메시지만 전달되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자산 건강을 위해서는
익숙한 서식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면은 요즘 새로 업로딩된 게 Our Planet 2, 우리의 지구 2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루 저녁만에 다 봐버리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물들은,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이제 그 서식지에 있습니다만 많은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하고 돌아오고 그럽니다.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 건강을 위해서, 자산 건강이라는 것은 자산에 먹을 것을 찾아서는 여러분들이 서식지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식지를 이동해야 될 부분은 원금 보존에서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서식지를 이동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우량자산이라고 생각된 것에서 글로벌 최대 우량자산을 선택하셔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득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적어두니까요. 따박따박한 인컴 창출, 특히 개인들에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컴 창출하는 그런 자산을 가지게끔 여러분들의 자산의 서식지를 저렇게 옮겨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금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다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오늘 Q&A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연금 자산교육 안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 자산관리 집합교육.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관리 전문가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